네, 오늘 아침 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그리고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넘겨받아서 실제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했던 조상규 변호사 의원 사무실을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정식 입건을 했고요. 또 공수처는 오늘 김웅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 파일을 복원을 했다. 전화 녹취 파일 2개를 복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물려가고 있는데요.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그 건이 많아서 이슈가 많아서 자 고발 사주 의혹 한동안 예. 이 대장동 사건이 하도 이제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여서 잘 얘기 안 나오다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했어요. 자 오늘 오전 공수처 압수수색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주목하기 전에 네. 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 예, 이 정점식 의원이 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9월 9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네네. 사실상 수사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라는 보도가 바로 이어서 나왔어요. 저는 공수처가 이제 신설 조직이라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의 어떤 정당성 네. 또는 그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수사의 신속성과 수사의 효과 네. 이거를 희생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늦었다는 점, 네. 이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점식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면서 고발 과정에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든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하는 거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네. 근데 사실상 주도한 것은 이제 김웅 의원, 당신의 의원이 아니었죠. 네. 그때는 출마자였죠. 예. 그 검찰의 내응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이제 지금은 우리 손준성 검사라고 보고 있는데 네. 혼자 안 했을 거라고요. 뭐 어쨌든 이거 관여했고 뭐 2명, 3명 다른 검사나 수사관이 같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예, 같이 관여했다는 얘기가 지금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고발장이 전달되고 하는 과정도 점검이 돼야 되겠지만 네. 본질적으로 검찰에서 누가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 혼자서 이 작업을 했다면 그거는 손준성과 김웅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다 이런 가설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2명, 3명이 함께 했다면 조직적으로 했다면 상부의 지시 내지는 상부의 의사 없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게 거의 이제 그 법규상으로 보면 차장의 보좌기구로 돼 있지만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총장 그 직할 기구거든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조남관 차장이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또.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예, 국정감사에서. 예,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과 네. 손준성 내지는 그 당시에 관여했던 검사들과의 이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밝혀지겠습니까? 빨리 해야 돼요. 밝혀질까요? 사람들이 뭔가 이 직제나 기존의 검찰의 운영의 행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뭐 총장의 관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가 보이는 전면 부인의 태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보이고 있는 뭐 흔히 손준성 손절이라고 얘기하는 태도로 봤을 때 뭐 물증이나 또는 그 증언이 나올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요. 네, 어떤 측면에서? 핵심은 이제 그 관여된 검사들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제 물론 뭐 이게 뭐 문서로 뭐가 남기지 않았을 테지만 네. 뭐 이제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뒤 정황, 통신 기록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네. 그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그 시점과 횟수 같은 걸 보면 일단 어떤 그 의사소통이나 관여 정도 같은 게 추정될 수는 있죠.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수사는 충분히 진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수사라는 게 수사가 생물인 이유는 네. 그 방향이 대략 잡혀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에너지가 투입이 되다 보면 네.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산 생물이라고 하죠. 예. 예,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저는 지금 일단 복수의 검사들이 관여돼 있다 그러면 네. 이 조직적인 개입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초점이라고 보고 그 수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조직적으로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이 이 고발장 그 고발 사주 사건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나 물증 간접적인 그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신다. 그리고요, 예. 사실은 만약에 그 당시에 검사들이 이게 이제 위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네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업무상으로 할 일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그 지시를 뭔가 감싸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갈 가능성이 또 많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다 이 범죄행위인데 네. 이 범죄행위를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워낙 검찰이 이제 소위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이건 아니면은 전직이건 간에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은 자꾸만 들어요, 솔직히. 예. 약간 그 이제 선입견인데 네네. 검찰이 권력을 휘두를 때는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검찰 결속력의 핵심은요. 네. 어떤 경우에도 검찰은 처벌받지 않고 서로 보호해준다. 이 믿음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예. 근데 자기가 처벌받는데 결속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검찰 결속의 본질적인 바탕이 네네. 우리는 이렇게 결속을 하면 서로 지켜주고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 암묵적인 네, 그렇죠. 그 예. 공감이 있는 건데 네네. 그게 뒤집혀지고 그게 무너진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엔 결속력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그 검사님들 들으시라고 우리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때는 지났죠, 이제. 예. 검사들끼리 우리 서로 봐주고 해서 스크럼 짜고 이거 맞고 이미 이제 그 조국 사태 이후에 네. 그런 검찰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끝났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검찰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털 건 털고 가야죠. 네. 자, 검찰이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 균형 맞추기 같은데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도 오늘 정식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박 원장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됐다는 건데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내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공수처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입건했다. 사건 번호가 공제 몇 호로 이게 사건 번호가 따졌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뭐 그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공수처에서 입건이라고 하면 네. 일단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일단 제보 사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언론 용어지 네. 법적으로 성립하기가 불가능한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보를 사주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박지원 원장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 조성은 씨한테 주면서 이것 좀 제보해. 나는 못하니까 네가 대신 제보해라. 이거 언론에 제보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타임라인이 조금 엉켜 있습니다. 예. 타임라인도 안 맞고 네. 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만나갖고 뭐 제보 사주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문제는 여기 이 고발 사주 관련돼서 조성은 씨가 이 제보한 모든 내용들은 예. 다 조성은 씨만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네요. 그 제보한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제보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사주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제보할까요 말까요 상의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없죠. 그건 사주가 아니죠. 그건.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박지원 원장의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조성은 씨에게 이거 네가 제보해라. 이게 시켰다. 이게 이제 범죄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정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이 고발 사주하고 약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판단이 만약에 어디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네. 균형 맞추기를 위해서 입건을 했다 그러면 공수처의 신뢰에 상당히 큰 제가 보기에는 흠집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의 신뢰 흠집이 갈 수도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 이런 식으로 균형 맞추기로 가면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정무적인 판단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공수처가 최근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1호 사건도 그랬고.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수사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쿨하게 가야 됩니다. 쿨하게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무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대장동 이야기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처음 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번역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수천억이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고 뭔가 사전에 기획된 어떤 그 조작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 거래에 의해서 수천억의 수익이 잘못 배분됐다.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의혹이 생긴 건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에. 네.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당연히. 저는 청와대도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까도 이제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박수영 의원이요. 박수영 의원이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사실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 쪽 인사들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비교적 국민의힘 쪽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왜 이 명단을 박수영 의원이 발표를 했는지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뭔가 이제 제보를 받았으니까 아마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대장동 문제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걸 저쪽 정당과 저쪽 편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관점 보면 안 됩니다.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건 저쪽이 저지른 거다 이쪽이 저지른 거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정당이 개입된 게 아니고 그 정당 소속의 또는 그것과 가까운 진영의 개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냉정하게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작은 일들과 작은 팩트들을 과장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단정 짓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공방인데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대장동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져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 사건은 크게 두 줄기라고 추정이 돼요. 하나는 지금 있는 50억 클럽의 박상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최재경 이렇게 법조 인맥들이 있잖아요. 이쪽이 법조가. 그러니까 이쪽이 뭔가 이 대장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 굳이 말로 따지면 충선소다, 문화재다 하고 이게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저는 이쪽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화천대유가 이쪽 법조 고위층들과 관계해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 화천대유의 틀을 고문이라는 형태로 활용한 거 아니냐. 법조계와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줄기는요. 대장동 이 사업 자체하고 관련이 없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수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법조 비리 관련된 어떤 수사가 한 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또 하나는 이제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또는 뭐 정영학 씨, 남욱 이렇게 해서 대장동 관련된 그 개발 비리. 실제로 돈과 관련된. 예. 그렇죠. 이 비리가 내용이 뭐고 또 누가 했는지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수사해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 두 가지가 이렇게 착종돼 있는 거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예. 자, 3차 슈퍼위크 앞두고 우리 이낙연 캠프 마지막 필승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점수차가 좀 있어도 네. 후반전 최후의 5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보다도 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 코로나 국난 극복. 네.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민주적인 리더십 또는 네. 국민적인 에너지를 통합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가장 적임자가 저는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선 투표 보내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